DJ. 내 마음도 모르는 이들 모두를 위한 본격 심리 상담 방송 참나원.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저의 한 지인이 군대에 있을 때 자기를 무척 때리는 고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도 변함없이 벙커에서 훈련 중에 두들겨 맞는데 갑자기 간부 한 명이 자신을 부르더랍니다. 눈에 멍이 든 상태로 행정반에 가는데 그 고참이 쫓아오더니 너 때린 건 미안한데 간부에게 이르면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고 이르는 것이 무섭다면 그 고참은 제 지인을 왜 때렸을까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고참인 자신이 후임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위의식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구타당했던 지인은 그 전에도 그 후도 한 번도 후임병을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비교되죠?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오늘도 우리도 모르는 마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새 코너를 만들었죠? 예.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악플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과연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방송 후 내담자는 이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코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내담하셨던 분과 전화를 연결을 해서 그분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변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진아님. 네네. 예, 이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그 방송도 듣고, 예.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예. 잘 지냈어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목소리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요? 예. 그때가 어두웠던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의 밝기는 있으셨던 분이구나. 그때 좀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예. 밝아졌나요? 예. 저기 방기현 선생님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기 방기현 선생님 목소리도 잘 들리시죠?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새 코너 이름이 방송 후 내담자는 이라는 코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셨던 내담자분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끝나고 저희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막걸리 몇 통 마시면서. 네, 그랬었죠. 네. 그 이후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근데 그 이후로 뭐가 제 주변이 확 변했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고요. 네. 변한 게 있으면 그냥 지금 제 생각이랑 마음가짐 같은 게 변한 것 같고, 앞으로 제 주위가 변하는 거는 좀 시간이 그래도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본인의 마음이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방송했을 때 사실 확 와닿지 않았던 얘기들이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제 방기현 선생님께서 간절히 원해야지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부분이 제가 그때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송 중에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로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좀 깨닫고 제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았고 네. 그리고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상적으로 막 그려진 가족상에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제에 예. 제가 그거를 막 원하는 거는 가족들한테 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방기현 선생님께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듣고 계신데 방기현 선생님도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예, 저 진아 씨 얘기 들으면서 지금 주변에 뭐 뚜렷한 변화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같은 거, 느낌 같은 것이 좀 변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아주 네. 반가운 거는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굉장히 반갑게 네. 들려요. 네. 아, 잘 해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되게 웃긴 게 계속 안 되던 게 그냥 생각 한번 생각이 좀만 바뀌는 때 되게 좀 뭔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나가 바뀌니까 좀. 앞으로 그게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킬 겁니다. 네. 예, 꾸준히 잘해보세요. 예, 저 네. 그리고 혹시 댓글들 보셨어요? 댓글이요? 예. 봤죠. 네, 봤습니다. 아, 그 댓글 보시고 뭐 느끼는 점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아니나 다를까 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예. 스스로 막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졸라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근데 뭐 그거를 받고 뭐 처음에는 좀 역시 막 되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상처 입고 그런 게 제가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처가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보고 또 상처 입고 이러면 되게 소모적인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편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되게 근데 진짜 막 엄마처럼 되게 자상하게 써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되게 어렸을 때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진짜 다정다감하게 막 조언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공감된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보고 다들 똑같이 사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상담하러 오셨을 때 되게 약하고 그리고 네네. 좀 되게 힘없고 그렇게 보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강한 척 하는 거죠. 그러죠. 지금 강한 척이 아니라 강하려고 많이 애쓰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많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도 거기서 자기를 지켜내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남이 하는 네. 공격을 그 무차별로 그냥 받으면 그거 참 네. 곤란하거든요. 근데 네. 적어도 진아 씨는 그것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네. 그 점도 아주 좋은 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변 분들은 혹시 방송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친구나 뭐 가족분들은 모르겠고. 네, 가족들은 모르죠. 친구분들이 뭐라 그래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댓글을 보고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완전히 네가 확실하게 네가 원했던 답을 못 얻고 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딱 들었을 때는 방송을 딱 들었을 때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얘기했었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다들. 확실히 주변의 친구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어요. 진아 씨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못하고 오히려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많이 막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네,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아 씨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서 저도 참 뿌듯하고 기분 좋고요. 네. 또 언제라도 뭐 고민스럽고 또 상담할 내용 또 애프터 서비스 할 게 있으시면은 방기현 선생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놀러 갈 건데요. 아니, 놀러 오셔야죠, 당연히. 네, 네, 놀러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하네요. 우리가 이 코너를 새로 열게 된 게, 네. 저도 이제 이 댓글들을 보면서 네, 아차 싶은 게, 우리 이게 이제 상담 방송이니까 쌍방향 방송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 댓글로 또 시달리게 되면은 그렇죠.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이 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든 내담자도 좀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댓글로 이제 마음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중에는 좀 전에 진아 씨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도 있었지만 네, 듣고 이제 부담스럽고 기분 나쁜 얘기도 있었지만 예,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를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진심을 담아서 좋은 얘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써주시면은 그게 서로에게 다 이렇게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댓글을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의 방송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안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제작됩니다.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 실명이나 닉네임 공개 여부, 그리고 이메일, 전화, 방송 참여 상담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골라서 13bart@한메일.net, 다음에 한메일입니다. 13bart@한메일.net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전화 상담을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지방에서 이제 서울까지 못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얘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예, 죄송합니다. 예. 역시 프로 방송인이 옆에 있다 보니까 지역. 예. 지방이 아니라 지역. 지역. 예. 서울도 지역, 지역도 지역. 예. 예. 서- 일체의 차별을 넘어서야죠. 그렇죠. 예, 배워야 서울 됩니다. 이외의 지역. 예. 나도 많이 공부해야겠네. 그래서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 공간상의 제약을 받으실 때 네. 그럴 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전화 상담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예, 제주도에 계신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강원도에 계신 분들 어디건 환영합니다. 심지어는 해외도 가능할까요? 해외도 전화요금 부담을 져서라도 이 방송에 꼭 참여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메일에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예, 다음으로 오늘의 내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주에 이 작가 그 칙칙한 놈의 자식과 방송을 한 이후 지금 3번째 잭팟이 터졌습니다. 국민TV의 절세미녀, 국민TV의 중전마마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중전마마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섹시한 목소리. 깨알 같은 PR. 야, 예. 제가 항상 그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말씀드리는 게 되게 미인이세요. 이 박사님, 네. 전 처음에 이 말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네. 방 선생님 진짜로 좋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세 작이랑 이 작가가 그러는데 거의 모든 여자한테 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는 모든 여자가 그렇게 보이나 보죠. 예, 제가 알고 예. 있기로는 이 박사님이 거짓말은 안 해요. 저는 사실 이 박사 눈에 저만 예뻐 보였으면 했는데 그 꿈이 무너지고 나서 아니 그냥 여보세요. 이 이봐요. 박사가 그냥 수많은 남성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특별해지지 못했어요. 뭐 문희정 아나운서께 안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문희정 아나운서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억 속에 남으려고요. 그 옆에 지금 같이 있잖아요. 옆에 같이 있으면 좋은 우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쭉 같이 완전 갈 눌리는데 건데. 나 오늘? 진짜 이 작가야 나 좀 도와줘. 이 작가도 제 손바닥 위입니다. 예. 이 작가 얘기 나온 김에 굉장히 요새 고생하신다고. 나 정말 예. 저 예. 워낙에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작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또 카페에 쓰신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워낙에
라이벌이란 방송에서 두 사람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첫날 저는 이 작가의 발언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저와 이제 앞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느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랬어요. 국민TV가 나한테 빅엿을 줬어. 이럴 순 없다. 이러면서 그 수많은 젊고 쌩쌩한 아나운서도 있고 이쁜 아나운서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누나를 저 되게 사실 충격받았고요. 그게 선전포고였죠. 이 작가의. 그 다음부터 방송 내내 이제 서로 물고 물리는. 아니 지금 이렇게 뭐 문희정 아나운서 외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전마마급이 아니라 공주예요. 예, 프린세스거든요. 근데 기혼의 중전마마가 되어버린 아주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 주상이 없다고 자꾸 폐비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참.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문희정 아나운서 여기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 저희 방송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예, 어떻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박사 이 작가 EJ에서 만나는 이 박사였는데 예. 이 참나원에서 이 박사님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로도 너무 멋있을 뿐만 아니라 아유 별말씀. 남자로서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 또 되게 놀랬던 게 상담해 주시는 우리 방견 선생님을 어디서 이런 분을 모셔왔지? 그러면서 갑자기 스멀스멀 그 직업병 있죠. 섭외를 좀. 그래서 제 성향에는 사실은 EJ보다는 이런 방송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욕이 너무 난무하고 너무 센 방송은 사실 약간 조금 거북스럽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고 그런데 이 방송은 훨씬 순화되고 차분하고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기 시작하면은 사실 거리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냥 너네는 떠들어라.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되는데 사람 사는 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가 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했던 고민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고민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면 될까 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저는 하나의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박사님의 매력이 정말 많이 드러나는 방송이라서 이 방송 참 좋아요. 제가 드러낼 매력이 어디 있다고. 바디비나 입어야지. 저게 지금 한계예요. 저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네. 그것도 과한 칭찬 아니었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느끼는 그대로, 대로 얘기하는데 그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워낙 많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을 찌그러뜨렸을까요? 글쎄요. 저는 찌그러진 사람을 펴고 하늘로 날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사님 저와 함께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하시면은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작가보다 훨씬 내가 섹시한 남자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이 박사의 그런 부분을 드러내줄 자신이 있어요. 같이 진행하실래요? 이 작가한테 결제 받아야 돼요. 이 결정적인 찌그러짐 요거를 극복을 못하네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방송계에서 선배님이신데 뭐 제가 전문 방송인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아까 지방과 지역도 틀린 사람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기회 있으면 문희정 아나운서와 라이벌보다 더 좋은 역사와 뭐 그런 거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당신과 종교에 관련된 좋죠. 방송을 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심도 깊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내담자들도 그렇고 솔직히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털어놓을 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얘기에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몸빵하러요. 몸빵이 뭐죠? 죄송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박사가 섭외 문자를 보냈을 때 마음이 반반이더라고요. 나오고 싶은 마음, 나오고 싶은 마음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는데 나오고 싶었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EJ 팀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팀이에요. 이 팀 전체가. 사실은 저는 EJ 이 작가, 이 박사, 우리 세작 이 훈훈한 청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 친구들이 상당히 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개념도 있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고 그래서 뭐 EJ에서는 이제 조금 과격한 모습도 보이고 사실 오버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자기네들한테 하나도 득될 거 없는데 한번 바꿔보겠다고 알려보겠다고 나선 것도 너무 고맙고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 청년들이 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방송에서 이제 특집할 때 급하게 필요하면 게스트로 즉각 그 전 뭐 새벽에도 섭외가 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섭외되는 팀들은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EJ 팀만큼 반향을 일으키고 청취율을 또 같이 가지고 오는 팀은 없단 말이죠. 네. 제가 굉장히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팀인과 동시에 굉장한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얘네랑 친하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처음에는 헉 하면서 부끄부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참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거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과 하기 싫은 부분,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을 절묘하게 잘 커팅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상담 프로는 그게 안 되죠. 민낯으로 해야죠. 민낯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만 보여줄 거예요 라고 커팅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들으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제대로 싱겁죠. 그렇죠. 제대로 상담 안 해주실 수도 있고 못 해주실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걱정 전혀 안 듭니다. 왜요? 네? 술술 불 것 같죠. 불어하기 전에 다 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술도 한 잔 안 드시는 분이 벌써 막걸리 몇 통 마시신 분 같아요. 나 되게 잘 부르 쉬운 여자? 예. 그래서 되게 술술 잘 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주류라서 잘 아는데 술 안 마시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장기가 있어요. 네. 알아서 술술 잘 붑니다. 예, 알아서 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다 하고. 알코올이 없어도 취한 그럼요. 듯한. 알코올 예. 실제로 취해요. 술자리 가면 안 마시고도. 저 오늘 같은 날 탄산 땡기네요. 예.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러면 슬슬 오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우리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네. 꼭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래야만 상담을 한다. 네. 그러니까 상담으로 오는 내담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있어요. 그거 고정관념 선입견입니다. 그거. 근데 상담은 꼭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 그러니까 이건 실존적인 고민 또는 네. 자아 실현을 향한 그런 고민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이런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담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실 때 굳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어렵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좀 답답하거나 궁금했거나 알고 싶었던 거, 풀고 싶었던 문제 같은 것을 그것을 기탄 없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상담입니다. 그게. 향후에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진행할 문희정 아나운서의 상담 방송에도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겠군요. 네, 네. 저희 4월 1일부터 국민의 라디오가 개편을 합니다. 예. 고민 수집가 연희동 한 선생님과 함께 제가 한샘 문화나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제 상담 프로를 역시 남조은이라는 EJ 팀.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제목으로 느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상식 같은 걸 알려주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직접 볼 것 같은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또 그 혜택을 좀 적게 보게 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요. 이게 참 저만의 특수성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힘든데 뭐 지금 국민TV 상황이 제가 한 사람이 굉장히 뭐 일당 100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도 예. 하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방송을 다른 것과 분리시켜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방송 안에 좀 녹여내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이 작가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서 이제 다루기로 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주제가 딱 주어져요. 이 작가가 예. 좀 전에 던져줬어요. 그러면은 인제요? 예, 던져줬어요.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 작가는 원래 단 한 번도 원고를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준비해 올지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 주제만 가지고 제 나름대로 원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중간중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 형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겹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방송마다 스타일이 게스트들, 그러니까 진행자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분은 이런 특성을 가졌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지를 고민을 해서 그냥 맞추는 스타일인데 그 이 작가와 같이 라이벌을 하면서 참 좋은 게 있어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이 일과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합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되게 공부해보고 싶었던 사람이고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작가가 주제로 던져줘서 참 고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공부하자. 그리고 뭐 경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김광수 소장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들 그걸 통해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저는 청강하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한샘과 만병통치약이라고 상담 관련 프로를 할 때도 여기 참나원에도 그런 댓글 올라왔죠. 이 박사님이 자꾸 왜 자기 경우를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상담 프로라는 게요. 원래 단순히 그 내담자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상황을 여러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우를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지를 돌아보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문제를 같이 꺼내놓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혜택을 못 본다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역할로서 직업으로서 임하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죠. 그만했으면 싶고 한데 그게 그냥 내 삶이고 네.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녹아나니까 네. 그 점에서 이제 저하고 좀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저도 상담을 할 때 제가 어떤 상담자의 직업으로 역할로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슬플 때 같이 슬프고 이게 돼요. 네. 그게 젊을 때는 한 20년 전에는 그거를 막 노력을 해도 굉장히 안 됐거든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고 나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고 이런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상대방을 온전하게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뭔가 같이 이렇게 응하는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직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의 노력 끝에 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 자신의 이제 것도 겪고 하면서 비로소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그 상대가 얘기할 때 그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오히려 공부가 됐구나 하고 좀 안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방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나와 내가 하는 직업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순간 뭐 숨 한 번 쉬는 순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것들이 내 삶이 온전하게 거기에 녹아나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반가운데요. 저도 지금 사실 굉장히 반가웠던 게 뭐냐면은 이 박사님은 이제 본인의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학을 공부하셨잖아요. 불교를 좀 공부하셨죠. 예.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역시 어릴 때부터 항상 카운셀링을 좀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항상 친구들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근데 지치잖아요. 계속 들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네들 행복하고 기쁠 때는 날 찾지 않다가 자기네들 힘들어지면은 나한테 와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쏟아놓고 가버리는 걸까? 그렇게 해버리고 가면 나는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참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섭섭하기도 하고 얄밉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는 예전에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수행생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 종교와 관련된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큰 스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신도들이 스님 제가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스님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해주세요. 뭐 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냥 조용히 듣고 있고 한 번씩 웃어주고 차나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털어놓고 나면은 시원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배설을 하고 나면 시원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도대체 큰 스님들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털어놓기만 했는데 시원해지느냐? 그건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의 얘기구나. 내가 잘 들어줘야지 수행자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얘기를 내 얘기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치면 업이라고 그러죠. 네. 그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가져오는 건 나도 같이 해결해야 될 공업이기 때문에 가져온다. 라는 마인드로 내 얘기다 하고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그 상대의 마음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왜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할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같이 풀어야 될 업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그 문제는 나한테는 없는 문제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 업이 쌓여 있었구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 업을 끄집어내서 같이 녹여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항상 그런 마음으로 팔짱 딱 끼고 그래 넌 네 얘기 해봐. 내가 열심히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마음을 툭 열고 에너지 교류를 한다고 그러죠. 예.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만족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 순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매 순간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때는 제 꿈이 수행적 삶을 사는 게 꿈이었어요. 예. 수행적 삶을 사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적 삶이라고 하는 건 뭐 출가해서? 아니요. 제 삶 속에서요. 예. 그러니까 제 삶이 수행적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수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불교에서 그냥 그 스님들이 수행자, 성직자들, 예. 목사님, 또 그 신부님들, 수녀님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 순간순간 나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수행적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기적인 에고를 버리고 그렇죠. 전체. 네.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선생님. 삶이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수행적 삶을 산다. 삶이 수행이 되는 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행적 삶을 사는 거는 저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틀에 맞추는 거죠. 이거는 수행적 삶이 아닐 거야. 이거는 네가 참아야 되는 거고 네가 꿈꾸는 삶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틀에 맞추다 나를 보니까 어떤 틀로 맞춰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계속 그렇게 뚝뚝뚝뚝뚝 맞춰가는 게 과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맞춰질 것인가도 의문이거니와 힘이 들기도 하고 또 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저도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바꾸자. 그냥 네 삶 전체가 삶 자체가 그냥 그 순간순간이 수행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딱 바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국민 TV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국민 TV가 뭐 EJ도 협동조합입니다만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스님들, 신도들이 낸 시주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스님들이 그 돈으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 생애에 소로 태어나서 열심히 그 돈을 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시주돈 무서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불가에서는. 근데 제가 협동조합에 저도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지원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를 다니게 되면 내가 받는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직원들은. 그냥 왠지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늘 그렇죠. 예.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대충이라고 월급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협동조합은 일단 저희 그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 그들이 낸 조합비로 저희 월급이 나온다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공정언론사 만들어 보겠다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언론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어렵게 가입하신 마음들이 분들 모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과연 이 월급을 도둑질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허투루 못 쓰죠. 정말 못 씁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냐면은 늘 그래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에 제가 보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늘 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간사한지라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내 몸이 힘들어지면. 그러면서 나를 다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방법들 중에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도서관에 좀 이렇게 처박힌다고 그러죠. 도서관에서 책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온통 책에 둘러싸여서 책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희한한 버릇이네요. 예, 좀 버릇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언니 어디예요? 그리고 문자 보내는데 나 도서관. 그럼 아무도 안 건드려요. 언니가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구나. 그러면 저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서가를 이렇게 돌다가 너무 큰 고민이 있었는데 손에 잡히는 책들을 읽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책들 속에서 제가 해답을 발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도서관이 제가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그렇게 바뀐 거죠. 억지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번의 계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쭉 지속되는 가운데 모이다가 그렇게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삶이 수행이 되고 계신가요? 삶이 수행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죠. 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마음 연습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는 제가 쓰는 이제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예. 그 마음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까 악플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악플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아니 이게요. 그 하는 프로그램 수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정말 유명하신 분들 그 인기 많으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저한테 악플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 굉장히 이렇게 흠칫해요. 사실 그 충격이 좀 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실은 악플이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싫어서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약간 비뚤어져서 달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일단은 충격을 받고 보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보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마음이 사실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가끔 우리 이 작가가 방송에서 그러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슬쩍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마!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거칠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작가 마음 알거든요. 제가 그 악플이 달린 거 이 작가도 동시에 보면은 이 작가도 동시에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얘 또 문중전 이거 보고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마음 쓴다는 것도 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른 일에 지장이 가요. 그래서 얼른 마음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세요, 그걸?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그 말들 중에서 합당한 지적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악플이 달렸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뭐 물론 관심이 없어도 제가 이렇게 그들의 눈에 띌 정도로 어떤 인지도가 조금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런 말 한번 들으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다가 쫙 가라앉게 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겨요.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어떻게든 저희한테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붕 뜨죠. 붕 떠요. 아, 내가 정말 잘하나 보다. 와, 내가 중전마마다. 막 이러면서 가끔씩 뜨는데 그걸 어이없게도 사실 그 악플 하나에 푹 가라앉는데 오히려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죠. 이걸 균형을 맞출 때가 됐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닐까라고 자꾸 생각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하겠네요. 악플 때문에 좀 마음이 쭉 가라앉았다가 힘내세요도 우리 문중전이 최고야 뭐 이런 거 보면은 균형이 또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단축되는 거죠. 예전에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이제 디프레스드 돼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요. 가장 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저 밑도 끝도 없이 그러죠. 나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그렇다는 거, 아, 얘가 지금 또 뭔가 본인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겼구나. 그러면 제 길을 살려주죠. 아유, 우리 문희정 최고지. 뭐 이러면서 좋은 얘기들을 막 해줘요. 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항상 너를 향해서 좋은 기운을 보내고 있어. 내 마음 알지? 이런 말 한마디에 또 그 균형을 그런 식으로 맞춘다거나 예. 그렇게 자꾸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나와서 선생님께 하고 싶었던 말은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사람인지라 저는 1차 감정, 2차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차적으로 감정이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예. 특히 이제 그렇게 얼굴을 볼 수 없는 악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저도 조직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예. 내 딴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싫은 소리들이 들려온단 말이죠. 오해에 의한 것이든지 견해 차이에 의한 그렇죠. 것이든지 예.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죠. 예. 하다못해 부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바람문들에게 욕을 먹고 외도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희정 네가 뭐라고 그렇게 욕 안 먹기를 바라냐라는 걸 너무 이성적으로 잘 알면서도 일단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은 속상하죠. 속상하면서 마음이 쭉 가라앉는데 억울한 소리들이 가끔 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 가서 그렇게 참지만 말고 가서 한번 질러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재기발랄해 보이고 이렇게 이미지가 약간 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툭툭 내뱉고 할 것 같은데 전혀 싫은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싫은 소리를 못하고 사실은 듣지도 못하고. 네. 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 답을 좀 얻고 싶으시구나.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게 무슨 고민이야. 다들 그러고 살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르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고생을 좀 굉장히 많이 솔직한 하는. 고민이시라서 그러니까 이제 갖고 계신 지금 삶의 모습에 비해서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하고 내놓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유치한 거 가지고 고민을 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얘기하신 건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 심정을 알겠는데 아까 말씀을 듣다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잠깐 있었는데 마침 연관이 되네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야단을 맞거나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러니까 내 어떤 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어릴 때부터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로 했던 소리들이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은 항상 착한 딸, 착한 딸이라 예쁜 딸, 예쁜 딸, 착하고 예쁜 딸. 학교에서는 모범생. 그랬죠. 네. 네, 그렇게 쭉 커오고 그러다가 충격을 먹었던 말을 들었던 게 최초로 들었던 게 언제예요? 제일 충격적인 말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때. 20살 넘어서. 예. 대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농활이라는 걸 가잖아요. 여름 농활. 네, 여름 농활을 가는데
새벽부터 굉장히 힘들거든요. 농활일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그리고 해봐서 압니다. 예, 네. 규율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지. 예. 일단 아이고 갑자기. 허리가 아파오면서. 아니 그 피곤한데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예. 굉장히 그 농민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대학생들 쟤네들 놀러 왔냐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네. 일을 주구장창하고 단 거 못 먹게 하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만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까지 모든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자꾸 매일 밤 무슨 평가가 이어지잖아요. 세미나 그렇죠. 하죠. 네. 저는 제 20살 때 분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규율을 따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따르고 있는데 과자도 못 먹게 해. 힘든데 사탕 하나를 못 먹게 해요. 근데 매일 밤 그렇게 힘든 몸을 다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앉아가지고 세미나하고 그 평가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한 4일 만에 그래서 4일은 견뎠네요. 네, 견뎠어요. 견뎌보려고. 견딜 만큼 견뎌보고 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4일쯤 지나고 나서 제가 손 들었어요. 저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저는 잠을 좀 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리고 바로 제 위탁번 선배님들이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저한테 선배님들이 말을 잘 안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같이 힘든 일을 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두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20살짜리 어린애를 농아를 데려가서는 말을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거 가타부타 없이 마치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농아리 끝나고 나서 안동으로 MT를 갔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폭발한 거죠. 감정적으로. 근데 그걸 꾹꾹 참고 다시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퍼라고 그러잖아요.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예. 거기에 선배들이 욕을 바가지로 써놓은 거죠. 너 같은 애 처음 봤다부터 시작해서 너에 대해서는 포기다. 개념 없다. 개념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거기서 눈물이 빡 터지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일어나서 큰 소리 외쳤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선배들이 후배한테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선배입니까? 당신들이 내 선배 맞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당신들 후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도저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을 믿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뛰쳐나와가지고 마침 그 민박집에 저희 동아리 제가 연극반이었는데 거기 이제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또 거기 선배님들은 또 되게 예뻐했거든요. 민족극 연구회라서 잘 안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저를 공주 대접했는데 거기 선배님들이 있길래 그냥 거기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일이 일파만파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제일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온갖 그 욕이 쏟아지는 롤링페이퍼. 그때 지금 그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세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배가 돼 보니까 후배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선배들에 대한 미움이나 뭐 이런 마음은 없고 저는 후배들을 제가 대할 때 제가 싫었던 선배의 모습을 안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라고 일단은 얘기하고 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너도 그랬잖아. 그치?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후배들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배들한테는 내가 선배가 돼 보니까 그래도 나도 사람인지라 이런 후배가 더 이쁘더라 하는 이뻐 보이는 후배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양쪽을 다 이해하게 되는 성숙을 하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과정을 거쳐오고 지금 와서 다시 돌아볼 때 그 경험 자체는 어떻게 지금 소화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돼 있으세요? 그 경험 자체요? 예.
그게 약간 두려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표출을 하고 나면은 그 상황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크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내가 폭발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누르게 되는. 어째서 가서 따지거나 해명하거나 하는 것에 소극적인지 네. 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뿌리를 뽑아 봅시다. 네. 독화살의 비유 아시죠? 네. 독화살을 맞았는데 얼른 가서 그 독화살 뽑으려고 하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이 독화살이 뭘로 만들어졌고 어디서 날아왔고 나는 이런 게 중요해요. 하는 게 되게 사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훈이 뭐냐면 일단 독화살을 맞았으면 처음에 독화살을 맞았으면 일단 그것부터 뽑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것을 해야 그렇죠. 궁금한 걸 알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처음 화살을 맞았을 때 제2, 제3의 화살을 맞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문희경 아나운서님은 그 화살을 맞고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양쪽을 다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맞았던 그 독화살 그 아픔은 일단 두고 그 제2, 제3의 화살을 맞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건 잘 해내셨어요. 제가 여기서 뿌리를 뽑자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 맞았던 그 화살까지도 거기서 뽑아버리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의미가 완전히 소화가 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저도 이제 그 옛날에 80년대 초반 학번이니까 농활 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알아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또 뭐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래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공산당. 네. 그 뭐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존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런 무자비한 독재나 이 무자비한 이 비인간적인 사회에 맞서기 위해서 운동가는 스스로가 비인간이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무기화시켜야 된다 하는 논리로 맞섭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싸워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요구되는 거 아니죠. 네. 그럼 그 당시는 어땠냐? 그 당시도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계속 불시검문 다니고 막 이렇게 당하면서 이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 같은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이렇게 바로 나서서 이렇게 민주화 투쟁을 하기에는 우리 집안의 기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하지는 못하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의 길,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아니라 정말 제3의 길을 찾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졸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 인생도 어느 입장에 놓여가지고 그걸 이제 변화하고 그것을 옳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균형도 맞춰가고 속도도 조절해가고 하면서 좀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였었고 그렇게 이제 추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보편적인 인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20살짜리 어린 학생이 농활 가서 느끼면서 처음부터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나울 견디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롤링페이퍼에서 이렇게 폭발을 했을 때 그건 정당한 폭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당신들이 내 선배일 수 있냐? 이건 선배가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어린 학생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큰 스승이 한 얘기입니다. 이미 그때 나는 어린 학생이 아니었고 보편적인 심성이나 그런 인간성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었던 거고 이것이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항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파가 그 이후에 충격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맞았던 그 독화살은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내가 철이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그런 것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되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일깨운 하나의 큰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거 자체는 하나의 쾌거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그 처음에 화살도 뽑히게 되죠. 어떻게 좀 설득력 있나요? 네, 근데 그 뒤로 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떠오르는 상처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고를 당한 거죠. 그건 몇 살 때 일인가요? 30살 때요. 30살 때.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갈 때 4년 연봉 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한참 비정규직이 양상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아나운서란 직종을 그렇게 뽑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일단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방송을 할 수 있고 아나운서란 타이틀을 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당시는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제가 연령 제한 마지막에 걸린 거죠.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뭐 계약직인지 뭔지 개념 없고 아나운서를 하려면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이 지나면 2년 동안의 평가를 통해서 당신을 정규직 전환시켜 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듣고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하고 싶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성격이 이렇게 밝고 그다음에 남들과 비슷한 행동을 해도 유독 눈에 띄는 스타일이니까 워낙에 미모가 출중하시네. 계산적이지 않고 네. 근데 그게 이제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이제 약간 얄미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미운털이 좀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게다가 거기가 지역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용납되는 행동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역은 더 보수적이고 훨씬 보수적이고 방송 스타일도 보수적인데 저는 이 방송 스타일을 2000년부터 했다고 생각하면은 어떠시겠어요? 그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죠. 그 당시에 그 아나운서들의 전형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람들은 이거 여기 방송 아니고 서울 방송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지역 방송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해고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압력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너 고쳐라.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나운서가 왜 그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의 2년을 매일 스튜디오 문을 닫고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외로운 투쟁을 하셨구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건 자기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적 특성이 있는데 라디오 매체는 정말 솔직한 매체예요. 왜냐하면 2시간씩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면은 제가 연기가 불가한 거죠. 그렇죠.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역할로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을 녹여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TV 뉴스를 할 때는 멀쩡하게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헤어 스타일을 하고 옷을 입고 거긴 감정이 들어갈 필요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TV는 연기가 가능해요. 원고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니니까. 재미는 없겠죠 대신. 그렇죠. 근데 라디오는 그걸 앵무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디오는 제 색깔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유독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병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 파업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했는데 불려간 거죠. 아이고야. 그것도 낮 12시에 하는 정말 인기 많은 방송에서 저는 그 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투쟁가 좀 나가고. 아이고. 예. 그렇게 했더니 잘릴만 했네. 예, 불려간 거죠. 불려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왜 그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따지고 싸움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별명이 싸움닭이었고 그래서 거의 막판에 가서는 뭐 제가 워낙 프로그램 하는 것도 많고 인기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내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아나운서는 정규직 전환을 좀 안 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나 남자 아나운서는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이유들은 갖다 대겠죠. 평가의 항목들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점수 미달로 계약이 만료가 돼버린 거죠.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선생님이 이 박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데 예.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제까지 저는 문희정 아나운서였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문희정 아나운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나운서란 타이틀은 저한테 그 타이틀을 부여해주는 방송사가 있을 때만 유효한 타이틀인 거죠. 지금은 물론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2003년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나이가 30살이 넘어버렸고
더 이상 딴 데 신입으로 갈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졸지에 이제 거리에 나앉은 기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제가 고학을 했거든요. 제가 벌어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힘들게 살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생활을 하고 또 고향에 돈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아나운서의 삶을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 월급쟁이들하고 똑같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장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4년을 휴가도 없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결과에 대한 배신감과 그다음에 사람을 못 믿겠다라는 대인기피증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 제가 병이 났어요. 결국은. 근데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떠오르는 거죠. 네가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만 유연하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더 타협하고 좀 더 수능적이었으면 30대 초반에? 네, 네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제 자책을 하는 단계에 지금도 들어간 그렇게 거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이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기야말 일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이제 극복이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상처는 흉터를 남기잖아요. 아직도 네. 그 흉터는 있고. 그 흉터도 이번에 없앱시다. 저 진짜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10년 만에 다시 조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직 생활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선생님. 조심성도 또 있겠다. 네, 저는 한번 그 경험을 했기 근데 때문에 지금 조직하고 그 조직하고 다르지 않나요? 너무 다른 조직이죠. 당연히 달라야 되고. 네. 만약에 지금 조직이 그 조직 비슷하다 그러면 아유, 이거 아닙니다. 집어쳐야지. 국민 TV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국민 TV는 꿈의 방송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레 조심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잘된 일이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면 그죠?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잘된 일인데 20대의 음. 경험도 그렇고 지금 30대의 경험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아팠단 말이죠. 아팠죠. 많이 아팠죠. 아팠던 이유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절감했던 거죠. 평가 기준이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이제 무력해지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참 절묘하게도 그런 방송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코스입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네요. 평가 기준의 혼란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을 온전하게 진정성을 다해서 살아내고 그러다가 맞이하는 현실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하는 평가를 그것도 역시 내 자신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평가는 이제 세상의 평가를 빌리는 거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잠깐 흔들리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안 그럴 수 있겠죠. 네. 같은 일이 벌어지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은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죽을 때 의연하게 죽으리라. 예.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하게 내가 섰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에 인정도 받고 싶고 뭐 잘나는 소리도 듣고 그렇죠. 싶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철없던 시절에. 그건 당연히 한때는 가져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때 타협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나가고 했던 그거 억울함을 느꼈던 그런 것까지도 지금 너무 소중한 가르침 아닙니까? 네, 너무 소중한 체험이고 그렇죠. 지금의 문희정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겠죠.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요? 배꼽 사과가 아니고 아이고. 배꼽 인사. 근데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또 그런 실수를 할까봐 걱정한다. 새로운 조직에 10년 만에 들어와서. 근데 보통 트라우마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다시 비슷하게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대학교에 와서 또 그렇게 왕따를 당할까봐 아까 저한테 표현했듯이 찌그러지는 마음이 자꾸 찌그러져서 어떻게 해도 어색하고 어떻게 해도 부드럽지 못하고 어떻게 해도 뭔가 어설프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점이 아까 이제 흉터가 남는다라고 네. 하든가 아직 그 첫 번째 화살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얘기된 것이 여기서 한번 흉터도 없애고 네. 그것도 뽑아보자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 경험 자체를 바라볼 때 완전히 재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보게 되면은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 재앙이나 뭔가 안 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코스라고요. 네. 그 쭉 걸어오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인 거예요. 아팠던 것도 예. 억울했던 것도 그런 것들도 그게 그렇게 제대로 소화가 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그 비슷한 현실이 됐을 때 그 훨씬 더 능숙하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가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지금 멋있다고 박수를 네.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야무러지고 단단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그 흉터에 대한 지금 처방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는 만큼 이 이후에는 굉장히 또 지금보다 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박사님. 예. 근데 뭐 참 제가 봐도 지금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처음에 문희정 아나운서 봤을 때는 무술이 무술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왜요? 워낙에 밝고 막 왜 그 수락관에서 마마님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예, 정말 모험하다. 밝고 그랬다가 중전마마한테 무례하다.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느껴졌던 건 문정왕후. 어린 나이 저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게 되고 미색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야말로 문중전이죠. 문정왕후. 그랬다가 또 오늘 상담을 과정에 이렇게 거치면서 상궁 참 늦게 간택도 못 받고 세상에 많은 경험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 아픈 부분도 있다는 상궁으로 보이다가 이렇게 또 지금 보니까 인간 문희정으로 또 다시 보이게 되네요.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큰 스님으로 보여요. 예. 지금 이 방이 지금 여기 이 녹음실이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게 되게 대나무밭이 많은 그런 한적한 산사에 그 석가모니하고 보살님하고 저기 동자승 하나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설마 본인이 동자승? 제가 동자승이죠. 네. 저 동자승 정말 좋아하는데 1억이에요? 제가 1억이 있기 없기. 그럼 저는 대충 4천원상 정도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근데 저는 꼭 이 말을 사실은 하고 싶어요. 1차적으로 제 감정이 저 싫은 소리 들려오면은 감정이 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 밉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온 법계가 다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잘 되라고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감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거나 그러니까 물론 그건 약간 좀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일어날 뿐인데 그 순간 내가 잘 되게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 내가 건가요? 주체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사실 먹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그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네. 누군가 저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미웠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믿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제가 너무 아파요. 예, 제가 아프고 제가 피폐해지고 그게 정말 신체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뼈저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정말 안 가지려고 노력하고 맑은 사람일수록 그거를 분명하게 느껴요. 독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예, 정말로. 맞습니다. 정확하게 독이에요. 그게. 독이 퍼지는 느낌이어서 다시는 저는 그렇거든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반복하지 말자. 예,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또 그렇게 살아오시고 그걸 지금 실천해 내시고 있어서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상담은 늘 그렇지만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상담을 받고 되게 중요한 책 한 권을 읽고 가는 그런 눈이 뜨이고 예. 그리고 과연 내가 적용지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이 박사님 눈이 이렇게 빛나면서 초롱초롱해요. 진짜 동사 쓴 것처럼. 귀여워요. 머리만 빡빡 깎으면 되나요? 이 박사님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귀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만의 귀염둥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맨 욕심? 오늘 여러분 사례가 들리네요. 아, 여기 빨리 마무리 져야겠다. 예. 자, 뭐 오늘 상담도 이제 여기서 마치게 될 텐데 여기 제가 먼저 이제 그래도 이제 네. 지금 제가 4번째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순서로. 네. 예. 혹시 앞으로 나올까 말까 나오고 싶은데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 두 분을 그냥 같은 공간에서 바라보고만 있어도 희한하게 뭔가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 방송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피곤하고 힘든 날인데 저 방송 끝나고 저희 팀들까지 다 모시고 왔잖아요. 네. 그분들은 심지어 갔어요 지금. 예. 근데 그 피곤함으로 왔는데 두 분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안에 공기가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맑고요.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누가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방송에 대한 소감도 얘기해 주시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겁먹지 말고요.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런 축복. 사실 초창기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요. 예. 뒤로 가서 인기 많아지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를 공략하시라고 꼭 그렇게 정보를 된 드리고 방송을 싶네요. 늘리면 되죠. 아, 진짜 문희정 아나운서 할 방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내담자 문희정 아나운서의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용기 있게 본인의 마음을 꺼내놓고 얘기를 해주신 문희정 아나운서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이메일 상담입니다. 이메일 상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메일을 좀 읽기 편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 보내셨던 것들을 말로 옮기다 보니까 제가 호흡이 딸리거나 좀 아직 훈련이 덜 된 관계로 좀 더 연습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용에 크게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첫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보냈네요. 그래서 반말로 하고요. 욕설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제 친구의 사연입니다. 참나원 재밌게 잘 들었다. 나도 심리상담 받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서 쓴다. 내 고민은 자뻑이 너무 심해져서 참을성도 없고 자꾸 화가 난다는 거다. 나 어릴 적에 늘 반장을 했었어. 6학년 때인가? 한 번은 반에서 우유도둑이 있어서 우유가 없어졌는데 그게 중령인지 대령인지 딸내미가 우유를 못 먹었나 봐. 원주라는 도시가 워낙 군사도시고 88년인가 그랬으니 아직도 두한이에, 여기서 두한이는 전두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두한이의 망령이 살아 숨쉴 때라 반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선생님은 그걸 찾겠다고 난리였는데 눈 감고 도둑놈 손들어 욕을 했어. 존나 짜증도 나고 뭔가 책임감도 느끼고 해서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내가 손을 들었어. 선생한테 회초리 몇 대 처음 맞았는데 맞은 것보다 억울해서 존나 울었던 게 기억이 나. 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우리 집이 아버지 어머니 헤어지시고 참 어수선할 때였는데 옆 학교랑 반팅을 했어. 연강춘인가? 짱깨집에 그 많은 인간들 모여서 반팅을 했는데 왜 그렇잖아. 존나 서먹하고. 아무튼 그 인원들 다 모였는데 그때 우리 반 반장이던 아무개가 애들하고 레클레이션 같은 걸 하자고 했는데 손수건 돌리기 같은 거. 재미도 없고 분위기도 존나 산막해졌지. 그때 난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어떤 새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오랍부장이 나였다고 나한테 사회를 보라고 했어. 집안 문제도 머리 아프고 양말은 빵꾸나고 씨발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하냐. 성당에서 애들이랑 재미있게 놀던 놀이가 생각나서 그때 반팅 사회 보면서 어떻게든 재미있게 끝낸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그때 누구를 처음 만났었지. 크크크. 아무튼 존나 방황하다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그렇게 시간은 존나 흘러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씨발 회사들은 하나같이 다 족같고 부조리한지, 왜 나는 늘 하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이던지, 왜 나는 나서기 싫고 복지부동하며 살고 싶은데 늘 부조리한 게 보이던지, 그래서 왜 참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이렇게도 못나게 사나. 그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든다. 내가 20대일 때 나에게 죽어라 했던 질문의 답을 이제야 조금 찾은 것 같아. 삶과 사회와 나. 이것에 대해 그렇게도 난 답을 찾고 싶었는데 삶은 고달프고 사회는 부조리하고 나는 참 보잘것없다는 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6번의 회사를 옮겼고 결혼도 못했고 모은 돈도 없는 신림동 원룸에서 이 나이에 이젠 회사도 그만두고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불안하고 미치겠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지 고민 좀 상담해 주라. 이 친구 기억나는 친구인가요? 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예. 예. 제가 친구라는 표현을 함부로 잘 안 쓰는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게 생각하고 예. 마음도 나누고 하는. 예. 예. 우선 참 인간적이죠. 인간적인데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 예. 지나치게. 예. 지나친 게 모자란만 못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이분 말씀대로 삶이 고달프고 네. 사회는 부조리하고 네. 자기 자신은 참 보잘것없다는 거. 이게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씁쓸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얘기를 조금 제가 들은 얘기를 자세하게 하면은 군대에 갔을 때 고참이 그 질문을 던졌더래요. 삶과 사야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답은 답이 아닙니다. 잘못 찾으신 답이고요. 왜 이렇게 잘못 답을 엉뚱하게 찾으셨냐 하면 이분도 역시 지금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헷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의감 같은 거, 뭔가 네. 부조리한 모순 같은 걸 느끼고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부감이나 저항감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네,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자신의 삶을 볼 때 자신의 삶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참 보잘것없다고 하는 게 지금 어떠냐면 결혼도 못했고 뚜렷한 뭐 수입원도 없고 뭐 그 불확실한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불안하고 이러고 있는 걸 가지고서 자신을 보잘것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남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기준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중적인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네. 이거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런 자기 네. 모습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부조리한 것인지 내 네. 입장에서 그런 건지 만약에 보편적으로 부조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그것의 모순점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거나 하는 노력을 네.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것이 지금 자기 개인 차원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거 틀렸다 하고 확 나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시각, 좀 더 폭넓은 그런 어떤 시각이나 안목 같은 것을 좀 네. 키우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좀 모시고 좀 상담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문희정 아나운서 상담할 때 미처 제가 드리지 못했던 질문인데 아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20대 때 했던 행동, 30대 때 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그때 당시에 판단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행동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옳은지 그른지를 그때 당시에 잘 판단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 나이 또래 어떤 성숙 수준이나 네. 능력, 안목에 따라서 그걸 이제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 수준 이상의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자기가 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결정이다 하는 그런 너무 소박한 그런 순박한 믿음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것이 늘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네.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차분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은 네. 보통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일 것 같으면 네. 감정적인 움직임으로 막 그렇게 흥분되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분을 느끼고 의분을 느끼고 하더라도 화가 확 나버린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반추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옳은 판단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내 스스로에게 얼마만큼 명쾌하냐, 얼마만큼 분명하냐. 걸림이 근데 없느냐. 흥분이 되면은 네. 이건 명쾌하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제 친구 다음 내담자로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내담자로 선정되게 되었을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입니다. 고2 유학생의 상담인데요. 처음이죠? 예. 이 사연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면서도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18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한국 사람도 극소수인 가난한 나라에서 자취 생활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에서 자취를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밥을 혼자 먹고 학교를 갔다 오면 저녁이 돼서 어두컴컴한 집에 제가 불을 켜고 들어가고 주말엔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이틀 동안 말 한마디 안 해본 적도 있고 한국에선 정말 쾌활하고 친화력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었는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친구 한두 명은 사귀었지만 진지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인 것 같아서 만나면 마냥 장난만 쳐요. 치안이 안 좋은 나라라 저녁에 만나는 건 불가능하고 학교집 방학이면 집에만 있고 그래도 외국어를 공부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텨왔는데 갑자기 집이 힘들어지면서 2주에 한 번씩 받던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늦추게 되었어요. 괜시리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 더 보내달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2주 동안 남아있는 쌀을 물이랑 달걀 넣고 죽 끓여서 야채랑 번갈아 가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 지 이제 거의 4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만 돌아가려는데 남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비웃지는 않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배웠던 언어로 내가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된 귀국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세상 물정 모르고 청소년기를 외국에서 혼자 보낸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생기게 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손이 떨려서 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욕먹이는 짓이 될까봐 너희 부모님은 돈도 안 되시면서 왜 널 꾸역꾸역 유학을 보낸 거냐며 남들이 절 위로해준답시고 그렇게 말할까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은 왜 위로를 해주진 못하고 그 뒤에 항상 충고라는 말로 포장한 나쁜 말까지 곁들여 하는 건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전혀 기쁘지가 않고 그저 너무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여기 남아있을 순 없고 부모님 원망은 하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그저 형식적인 위로라도 받고 싶을 뿐인데 그 뒤에 꼭 붙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나쁜 말과 저희 선택이 잘못되었다며 비난하는 말들, 그저 따뜻하고 토닥임 같은 위로하고 격려를 바랬을 뿐인데 말이죠. 참 나원, 세상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는 라디오 맞죠? 저 좀 위로해주세요, 이 박사님. 자, 이 박사님, 이 친구 위로 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본인이 유학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온다고 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고위 유학생 분이 가치가 떨어지고 아주 비루하고 남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위 유학생분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지극하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관계에서 탄탄하게 유대가 가져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책이 하나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역시 제 기대대로 위로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학생한테 위로보다는요, 당신이 루저가 아니라고, 네.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어른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 학생의 말을 빌려서 이 말을 아주 강조하고 싶네요.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위로를 해주진 못하고 그 뒤에 항상 충고라는 말로 포장한 나쁜 말까지 곁들여 하는 건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이 소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겨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이 학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성숙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포용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은 전화비가 비싸서 이건 좀 걱정이네요. 전화 연결해가지고 상담도 가능하고요. 귀국해가지고 하면 되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왔는데요. 저는 현재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33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의학대학원 준비만 몇 년째 하다가 실패하고 먼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 많은 저를 늘 지켜봐주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점이 좋아서 대학 때 만나 9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의학대학원을 결국 포기하게 되면서 대학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전공을 살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서 남편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보이지 않아 1년간 헤어지게 되었는데 지금의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경제적 능력이 없고 남편도 그렇고 해서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조금만 고생하면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길래 사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린 젊으니까, 그리고 단지 돈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이 사람의 태도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일도 하기 싫어하고 집에 오면 스포츠 경기에만 집중하고 제가 집안일이나 아기 돌보는 일을 부탁할 때만 해주고 그 외엔 가정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중독 수준인 것은 철저히 숨겨서 몰랐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으로 경기를 보다가 그대로 잡니다.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제 신경만 거슬리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실망한 일은 저의 임신 중에 저 몰래 스포츠 토토로 1,000만 원을 잃고 그 후에도 계속 토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토토를 하는 건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싸웠지만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큰 돈을 잃고도 단지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잃은 돈을 따기 위해 더 하려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를 없애버렸더니 핸드폰으로 저 몰래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토토로 돈을 벌어서 채우려고 합니다. 저는 미래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부를 하던지 차라리 투잡을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지 그건 불법이고 결국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 볼 줄 몰랐던 건지 속은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연애 때는 정말 착실한 이미지였습니다. 여기서 저의 성장 환경을 말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절 키워주시고 아버지는 외양선을 타셔서 별 기억이 없습니다. 엄마는 늘 일에 찌들어 사셨고요. 할머니의 우울증, 엄마의 우울증, 그리고 엄마 바로 아래 동생인 이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한 달 전 엄마 남동생인 삼촌의 자살 기도로 주변 환경이 늘 죽음과 맞닿아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저도 결혼 전에 우울증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대학도 중도에 그만둘 뻔했지만 가까스로 졸업은 했습니다.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나의 힘든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열심히 해서 나름 좋은 성적으로 만족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적성보다는 취직이 잘 되는 돈 잘 버는 과를 선택했는데 적성이 맞지 않아 공부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새로 시작할 자신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뒤늦게 찾으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우울증을 한번 겪고 나니 이상하게도 조금만 힘든 일만 생기면 다시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어두운 분위기에 친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너무 힘듭니다. 아기는 절대 저의 우울감으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엄마이자 여자로서 아내로서는 약할지는 몰라도 엄마로서는 강해지려고 마음을 매일 다지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만 생각하면 정신 차리자, 이러면 안 돼, 나약해지면 안 된다 고 계속 되뇌이지만 현실만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남편과 아기와의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상적인 가정을 꿈꾼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육아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고 집에서 아기만 보고 있으려니 답답해서 생각이 더 폐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2회 방송을 듣다가 급하게 글을 적는 것이라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은 것만으로도 제 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생각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박사님은 이거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참 제가 진짜 찌그러졌는지 예. 일단은 이 여자분의 선택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일단 첫 번째로 가정 환경과 현실의 환경을 자꾸 연결시키려는 그때 우울증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남편분과의 결혼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면을 봤다는 그런 것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결혼을 할 거였으면은 사랑의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차라리 돈 많은 남자랑 돈 보고 결혼하면 되지. 그랬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 돈이 주는 만족감이 있을 텐데. 그래놓고 그게 망했다면 그때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본인의 결혼에 대한 선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후에 일어났던 것 이러한 것들이 좀 안 좋은 측면으로 저에게 좀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 방송이 이제였다면 일단 남편에게 시원하게 욕을 했겠죠. 예, 그 참 이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례를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자기 선택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 이럴까? 제가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이와 어떤 그 행복한 미래 이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와 자기가 같이 어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꿔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네. 거. 왜 보이지 않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이제 우울증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네. 이 박사님처럼 이분이 자기의 그 원 가족에 있어서 그 우울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좀 벗어났었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기와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화병이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예. 화를 내는 것도 더 절망스럽고, 그러니까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라서 네. 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정 편향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이미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가니까 예.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자꾸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자발적인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같은 걸 가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 근데 이제 희망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아이한테 강한 엄마로서 아이한테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강한 지금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강한 엄마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강한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렇게 오랫동안 의학대학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이 길이 아니다 하고서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최선의 선택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좌절감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온전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포토에도 빠지든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거 해가지고 기대치가 돈을 벌기보다는 잃기 쉽다는 걸 잘 알 텐데도 그렇죠. 자꾸 빠져드는 것이 이것이 이미 이렇게 마음속에 좌절감을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든가 뭐 설득을 하든가 이렇게 해봤자 이게 안 먹혀요. 좌절감 자체를 네, 위로해줘야 그래요.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좀 많이 위안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렇게 해줬던 거 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예.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너한테도 해주겠다 하고 오히려 남편한테 좀 위로도 해주고 당신이 돈 버는 게 힘들면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육아를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나도 좀 돈을 벌겠다. 당신이 돈 벌고 생활 책임지고 하는 것들은 당신의 적성에 당신의 성품에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그러면 좀 이렇게 내가 어머니로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합의를 하시고 예. 오히려 남편한테 가정의 어떤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분 스스로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일을 하시면 꼼꼼하게 그리고 잘하실 정확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남편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생활하고 하는 과정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과감하게 남자가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아니 남자가 가장이다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네. 스스로 이렇게 가장이 돼서 강한 아내가 되셔가지고 아예 그 살림을 하시게 되면 네. 그러면은 남편도 이제 인간관계 부분에서 자상하고 하는 그런 충분한 소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예 그 생계를 유지하는 부담이 좀
지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아이를 보살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남편도 살아나고 이분도 살아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자는 살림을 하면 되고 하는 그 생각을 과감하게 놓고 예. 서로 이제 성품에 맞게 그렇게 길을 찾아보시면 행복한 미래를 꼭 이렇게 절망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꾼 것이 네. 잘못인 것 같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딱 해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살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맡기고 이렇게 가는 그런 네.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 가능성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저에게도 희망적인 얘기네요. 이렇게 학위까지 받아놓고 팟캐스트 하고 앉아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이란 게 어떻게 보면 허구일 수도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도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듣다 보니까 좀 거슬리는데 그 팟캐스트나 하고 있는 이라뇨. 그렇죠. 저는 이 대학 교수보다 이 팟캐스트 방송의 진행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떻게 사연에 대한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진짜 앞으로 즐거운 결혼 생활, 즐거운 인생, 그리고 좋은 어머니다운 어머니, 아내다운 아내, 여자다운 여자, 사람다운 사람, 그런 인생 꼭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메일 상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얼 먹고 자랐기에 그렇게 고지방 쇠고기가 되는 걸까요? 혀끝에서 살살 녹는 쇠고기가 진짜 쇠고기일까요? 등급이 높다고 과연 우리 몸에 좋은 쇠고기일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쇠고기에 대한 기준을 바꿔보려 노력하는 사람들. 여기 마블링보다 1++ 등급보다 건강한 한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유기농 인증으로 안전하고 저지방으로 마블링이 적어 더욱 담백하고 고소한 네이처오다 유기농 한우. 이제 진짜 한우 맛을 EJ 청취자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 저지방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오다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문희정 아나운서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뭘까요? 바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했던 생각이 바뀌었다. 혹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던 것이 바뀌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굉장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뀜이라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세도 한 단초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힘든 방송 그리고 그 힘든 직장 생활들을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당당함이 묻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한 흉터, 자기 마음속의 흉터 잘 벗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누구나 그런 마음속에 흉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흉터 남아있는 게 어쩔 때 보면은 느낌이 이상해서 예뻐 보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너무 치명적이라서 떼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상담 방송 참나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hange